피부염입니다. 아동간호에서 아토피 피부염. 자, 아토피 피부염은 천식과 마찬가지로 원인은 뭐냐면 알러지가 원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이때 원인은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부모의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지만 오늘날은 뭐도 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토피는 환경만인 것도 아니고 유전만인 것도 아니고 유전적, 환경적 영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때 환경적이라고 하면 실내나 실외에 알레르기가 되는 자극이 있죠. 그런 게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간호는 어떻게 합니까? 아토피는 우선은 소양증, 가려운 게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덥거나 하면은 오히려 더 가려워. 그래서 시원한 게 좋고요. 요거 여러분 좀 유념하세요. 시원한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보습제, 그죠? 건조하니까 더 가렵잖아요. 보습제, 그리고 가습기 이런 거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중성비누, 키워드만 적었어요. 중성비누 쓰는 거. 그리고 옷은 면 소재로 입는 게 좋겠죠. 그리고 꽉 끼면 더 가렵죠. 헐렁헐렁하게 입고, 그리고 악화되는 요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노출을 시킨다. 그래 말하면 틀렸어. 악화 요인을 제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인자, 그거를 좀 어렵게 말해서 뭐라고 했냐면 알레르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알레르겐. 알레르겐은 알레르기를 잘못 쓴 게 아니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인자, 원인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겐을 피해야 될까, 노출을 자꾸 해야 될까? 피해야 되는 거죠. 알레르겐에 대해서 노출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알레르겐을 피하라, 접촉하라, 피하라. 그래서 이거를 회피요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피하는 거. 이게 제일 좋다는 거. 알레르기는 피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어떻게 한다? 적게 먹어야 돼. 그래서 조심하세요. 고알레르기 시기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저알레르기 시기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그 음식이 초콜릿, 달걀 이런 종류들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오렌지 주스, 땅콩, 우유, 생선 이런 거를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가렵다고 막 팍팍팍 피가 나도록 긁으면 오히려 또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못 긁게 하려면 장갑 보호대, 그죠? 또는 어린애들한테 주로 그러니까 팔꿈치 보호대 이런 거를 하는 거.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토피 피부염이 나왔을 때 소양증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양증 감소하면은 어떤 행위들이 있었습니까? 키워드들만 해보면은 뜨거운 물이 좋을까? 미지근한 물이 좋을까? 미지근한 물이 좋죠. 미온수 하면은 가려움에 쓰는 거라는 거. 열내릴 때도 쓰지만 가려울 때도 미온수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소양증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가려울 때 중조, 그죠? 아이들, 애기들 중조 또는 전분 목욕, 중조나 전분 목욕, 그리고 또 홍역 아이들도 많이 가려워하잖아요. 발진이 일어나면서. 그랬을 때 해주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거 있었어? 홍역 아이들 황산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이런 단어들은 소양증하고 관련되는 거야. 그리고 또 참고로만 적어두시면 과망간산 칼륨, 과망간산 칼륨 제가 참고라고 했습니다. 과망간산 칼륨은 이런 것도 소양증하고 관계된다.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보호대, 장갑 보호대라든지 팔꿈치 보호대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수두 아이들 있죠. 수두 아이들은 또 긁으면 흉터가 지잖아. 그래서 발라주는 로션이 있었거든요. 어떤 로션이 있었다? 칼라민 로션이라는 거 있죠. 칼라민 로션 이런 것도 소양증하고 관련되는 단어들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뇌수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뇌수종은 쉽게 말해서 뇌에 물 찼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뇌압이 올라갈 거야. 뇌수종 아이들은 뇌압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뇌압 상승 시 증상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하나 적어놨어. 그래서 요 증상 여기 보면은 적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 적어 두세요. 아시더라도 하나 키워드 단어들을 적어 두세요. 아니면 또 중간중간에 3월 19일 당일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억하니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 봐주십니다. 그래서 뇌압이 올라가면 머리둘레가 증가한다. 맞죠? 애기들은 머리둘레가 증가하고 그리고 봉합선이 헐크 옷이 드드득 틀어지는 것처럼 봉합선이 틀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두피 정맥이 확장된다. 핏대가 오른 것처럼 막 압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중요한 천문이 어떻게 됩니까? 팽창하지. 이런 게 아기들한테 나타나는 뇌압 상승의 증상이었습니다. 적어두실까요? 그리고 요 밑에는 다른 것도 적혀 있는데 한번 잠깐만 같이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아기들한테 이렇게 뇌압이 올라갔을 때 뇌수종 같은 경우 올라가는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떤 간호를 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단 뇌수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뇌압이 올라갔을 때 아기들한테 해주어야 될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뇌수종이 있으면 당연히 뇌압이 올라가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도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뇌압 상승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올라가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외부 자극을 피하라. 그죠? 외부 자극을 주지 마라. 그래서 머리를 갑자기 휙휙 돌려주고 머리를 움직이고 이런 거 하면 뇌압이 더 올라간다. 그리고 또 침상, 중요한 거 뭐가 있었습니까? 침상을 한 30도 정도, 그죠? 한 15도에서 30도 정도 올려준다. 그래서 몇 도가 중요하진 않지만 30도 정도 상승시킨다. 그래야지 머리 쪽에 쏠린 압을 아래쪽으로 내려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뇌압이 올라가면 의식, 뇌의 문제니까 의식 같은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의식 수준을 관찰한다. 그죠? 그리고 또 두위가 금방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머리둘레가 증가하니까 매일 머리둘레가 어느 정도의 증가를 했는지 또는 증가 안 했는지 측정하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천문이 불룩하게 올라가면 뇌압이 올라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대천문이 팽창하나 안 하나를 보면 뇌압이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액 있죠. 수액 같은 경우도 생각해봐. 뇌압이 보통 올라가면은 수액을 많이 주면 압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몸에 안으로 들어오니까 혈압도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수액의 양도 뇌압이 올라갔을 때는 다 주지 마요.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퍼센트 수치는 기억 안 해도 돼. 수액 양을 조금은 줄여서 준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럼 아기인 경우는 뇌압이 올라갔을 때 머리둘레가 증가하고 청문이 팽창하고 이렇지만 어른들인 경우는 이렇게 머리둘레가 증가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가 뇌압이 상승한 게 어른들이면 성인이면은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성인인 경우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 그랬죠. 머리가 아파. 그리고 토를 뿜어내는 구토를 한다 그랬죠. 머리에 압이 팍 올라가니까 개어내는 구토가 아니라 투사성, 그죠? 그래서 뿜어내는 구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구토를 하고 그리고 또 유두부종이라고 하면서 제가 시야가 권투 선수가 눈 맞은 것처럼 해서 팅팅팅팅 부어서 시야가 점점 감소한다 그랬죠. 유두부종. 이게 뇌압이 올라갔을 때 3대 증상이에요. 되셨어요? 여기에다가 또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쿠싱 반사라는 게 있었죠. 쿠싱 반사. 그래서 쿠싱 반사 참고로만 하면 돼. 그런데 쿠싱 반사를 말은 참고로만 하시면 되고 질문해 볼게요. 뇌압이 올라갈 때 혈압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뇌압이 올라간다는 말은 혈압이 팍 올라가니까 머리 쪽으로 피가 쏠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때 혈압은 상승할 거야.
쿠싱 반사 몰라도 돼. 근데 안에 바이탈 사인은 한번 보자고요.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원래대로 다운 시키려고 심장 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운, 다운, 진정해, 진정해 하면서 맥박수는 어떻게 될까? 맥박수는 감소하겠죠? 다운 시켜야 되니까. 맞나요? 그러면 맥박하고 호흡은 어떻게 간다? 같이 간다 그랬죠. 호흡수도 어떻게 된다? 호흡수도 억제돼요. 숫자도 줄어든다고. 호흡수도. 기억납니까? 이거를 쿠싱 반사라고 하는데 안에 바이탈 사인만 신경 쓰시면 돼요. 혈압이 올라가니까 다운 시키려고 맥박, 호흡수는 떨어지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니까 호흡수가 점점 떨어지니까 어른들일 경우에 뇌압이 올라갔을 때 어떤 간호를 했었습니까? 이때 절대 안정했잖아. 그래서 이때 간호에 절대 안정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꾸 자극 주지 말고 도리도리 돌리지도 말고 자꾸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 절대 안정하고 그리고 그러나 침대 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침대 머리는 상승시켰어. 애기들하고 똑같이 15도에서 30도 정도로 올려줬었어.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호흡은 조금 전에 아까 뇌압이 올라가면 억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너무 호흡수가 떨어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호흡을 과호흡을 시킨다라는 말 우리 했었죠. 일부러 호흡수가 떨어지니까 과호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참고로 뇌압이 떨어지는 거를 뇌의 부종을 깔아앉히는 약이 있었거든. 만니톨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만니톨이라는 약을 참고로만 하십시오. 만니톨을 투여했었습니다. 이런 게 성인에게 해주는 케어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거는 뇌압이 올라갔을 때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고 했죠. 요거 신경 쓰시고 애기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침대 머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 정도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애기들한테 있는 것 중에서 2살에서 6세 정도 때 있잖아요. 2세에서 6세 때 가장 많이 호발하는 암이 백혈병. 그래서 백혈병은 2살에서 6살 정도 때 호발하는데 백혈병 자체가 골수 이식이 최선의 치료잖아요. 그래서 골수라는 게 뭘 하는 거야? 방어적 장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골수의 문제니까 균들에 대해서 막아내는 힘이 약하겠지. 그래서 백혈병 환자를 간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하면 감염 예방이었잖아. 그래서 백혈병 하나도 감염 예방에 힘써야 돼. 그리고 감염 예방에 힘쓰려면 일반 사람들하고 따로 떼어놔야 되겠죠. 왜?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 격리를 역격리라고 했었죠. 역격리. 그리고 이런 애들은 골수의 기능이 약한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다 문제잖아요. 왜? 골수는 어저께 말한 것처럼 혈구를 생산하는데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골수 기능이 못하면 혈소판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 그러면 출혈이 있겠죠. 출혈이. 그런데 얘들한테 만약에 아스피린으로 해열을 시키려고 아스피린을 줘봐. 그럼 아스피린의 가장 어저께 부작용이 뭐였어? 출혈이었잖아요. 출혈. 그래서 아스피린은 하면 안 된다. 투여하지 마라 하는 게 백혈병 하나에서 키워드만 조금 적었습니다. 되셨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애기들한테 있는 것 중에서 구개 파열 있잖아. 그럼 구개 파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애들한테는 어떤 겁니까? 입천장이 뚫렸으니까 코로 자꾸 수유하면 들어가겠죠. 호흡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수유야. 수유. 그래서 그냥 수유를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한다? 약물 점적기로 수유를 하는 거죠. 약물 점적기로 수유를 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구개 파열 수술했는데 틀어지면 안 되지 않나? 수술한 부위가. 그래서 놀이개 젖꼭지 같은 거 막 빠는 거 이런 거 안 좋아. 그리고 빨대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오히려 압을 줄 수, 긴장을 줄 수 있으니까 안 좋아.
되셨어요? 요것도 적어서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치아 위생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치아 위생은 언제부터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치아 위생이라는 말 자체가 치아 뭐 닦아주고 뭐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생. 그래서 이건 언제부터 한다? 알아두세요. 유치가 나면서부터 치아 위생은 시작될 거야. 유치가 나면서부터. 언제 났지? 유치 6개월에 났지. 6개월에 어느 치아가 가장 먼저 났죠?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앞니. 그건 뭐죠? 하악류 중절치가 가장 먼저 올라왔죠. 이게 올라오는 6개월 정도 때부터 구강위생은 시작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6개월 때 어떻게 구강위생을 합니까? 했을 때 마른 수건으로 이를 잇몸 있는 데나 이 같은 거 닦아준다. 구강을 틀렸어. 무슨 수건이다? 젖은 수건이에요. 마른 수건이 아니라 젖은 수건으로 해준다는 거. 그리고 또 조심하세요. 칫솔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하기 쉽다. 왜냐하면 6개월에 무슨 칫솔을 써?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자기가 쓰는 거라고 안 했잖아요. 엄마가 닦아주는 것도 칫솔 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유치가 나면 칫솔을 쓸 수 있어.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할 수도 있고. 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말했죠. 칫솔질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유아기가 아니라 언제부터 된다? 영아기부터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혼자 칫솔을 사용한다면 영아기는 아니겠죠. 그때는 언제다? 4살 정도부터 6세 정도까지 혼자 칫솔을 쓸 수 있다. 되셨어요? 그리고 또 치아 위생을 위해서 충치, 치아 우식증을 막으려고 불소 양치를 할 수 있다. 그럼 불소 양치는 언제부터 된다? 무조건 유치가 나면서부터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6개월에서 12세 알아두십시오. 불소 양치는 6개월에서 12세 정도까지 보통을 한다. 그럼 이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불소 양치할 때 불소 농도 있었죠. 이거 복귀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이때 불소의 농도는 매일 할 때 얼마였어요? 양치액의 0.05.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0.2. 매일 할 때보다는 일주일에 몰아서 하니까 좀 진하겠지. 그래서 0.2. 그 다음에 아까 구강위생은 영아기 때부터 하는 거야. 유치 나면서부터. 그런데 구강 첫 검진, 그러니까 구강검진 있죠. 언제 처음으로 받냐 하면은 18개월에서 29개월. 구강 첫 검진, 태어나서 첫 검진은 언제 받는 게 좋다? 18개월에서 29개월 정도에 받는 게 좋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면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좋습니까? 자, 어저께 치과할 때도 간단하게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탄수화물 자체가 당이라 그랬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충치에 안 좋아.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여. 그리고 애기니까 어린애들이니까 간식 같은 거를 좀 제한해야 되겠죠. 주로 사탕이나 과자 또 당이 많은 거 당연하죠. 그리고 부착형이라는 말은 이에 쫀득쫀득 들러붙는 거 그죠? 그런 거는 마이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또 어떤 게 있을까? 밀크 캐러멜 이런 거 그런 거는 부착형이죠. 애기들한테는 안 좋겠죠. 그리고 물이 많은 식품이 좋아. 그래야지 충치가 안 생겨.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를 권장하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단백질, 인, 칼슘 이런 거를 권장하자. 단백질, 인, 칼슘 이런 거를 권장하자. 라고 했습니다. 예방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알아두시고 불소 농도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유아들한테 투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투약은 자, 투약은 애들한테 유아라면 여러분 우리가 3세 정도부터 유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하면 좋다? 점적기로. 그래서 국의 파열뿐 아니라 점적기로 약을 줄 때는 투약하는 게 좋겠다. 국의 파열은 수유를 할 때 점적기로 수유를 한 거고 약을 줄 때는 점적기로 유아들한테 주면 좋겠다. 그리고 약을 먹이는데 상체를 내려주면 낮춰버리면 애기들이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상체를 상승시키고 약을 줘라. 그리고 쓴 약을 아우 달아 아우 맛있어 이렇게 주지 마라. 속이지 마라. 그리고 투약하고 나면 스스로 칭찬하라. 그리고 스스로 삼키도록 하라.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나? 쓴 약은 과즙이나 꿀물에 섞어 먹여도 됩니다. 약효과에 문제를 주는 건 없으니까 섞어 먹어도 된다. 그리고 투약을 할 때는 부모가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리고 만약에 먹은 약을 토하면 다시 처방을 받아라. 그런데 가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겠죠. 약을 먹였는데 아기가 토하는데 이때 그냥 이미 먹은 시간에 따라서 그냥 둬야 되는지 다시 먹여야 되는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안에 가로에 보시면 약 먹은 다음에 직후에 바로 토했어. 약 먹였는데 바로 토했어. 애들이 요즘 열나고 하면 그럴 수 있죠. 토하잖아. 그랬는데 먹은 직후에 토했다면요. 바로 지금 당장 주면 또 토할 거야. 우리 구토라는 게 계속 연장으로 계속 구역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지 말고 조금 구토가 약간 좀 진정됐을 때 그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주면 좋겠고 직후에 토했으니까 그 약을 바로 토했으니까 다시 주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진정된 다음에 주고 그 다음에 약 먹은 지요 한 2~30분 이상 지났어. 그럴 때는요 어느 정도 흡수되었을 거를 예상해서요 더 이상은 투약하지 않기. 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두십시오. 우리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자주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반복 복습했던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아동간호에서는 예방접종 그죠? 이거 절대 버리고 가면 안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로 예방접종 부분은 매년 계속 묻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에서 어쨌든 간에 유의사항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유의사항은 그러면 예방접종 이게 전에 유의사항과 예방접종하고 나서 유의사항 두 가지를 다 매칭해서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예방접종 전에는 어떻게 한다? 전날 목욕하는 거예요. 늘 아시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차분하게 하세요. 그래서 막 그냥 바로 답을 퍽 하고 하지 마시고 실수하면 안 돼. 전날 목욕이야. 당일날 목욕은 안 돼. 그죠? 그리고 체온을 측정했을 때 열이 나면 어떡한다? 연기하세요. 연기하세요. 그리고 예방접종은 컨디션이 좀 회복이 되면 그때 접종해도 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데리고 가야지. 뭐 물었는데 글쎄요 저는 오늘 그냥 애기 엄마가 직장 가가지고 제가 대신 데리고 왔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오전에 접종하라. 그죠? 그리고 예방접종하지 않을 아이는 정신없어. 데려가다 오히려 실수할 수 있겠죠. 잘못 주사를 또 다른 애한테 할 수도 있겠죠. 하지 않을 어린아이는 데려가지 마라.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는 그러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후에 주의사항도 아셔야 되겠죠. 자, 접종하고 나서요. 바로 병원에서 나오지 말고 2~30분 정도는 의료기관에 머물러라. 그죠? 그리고 귀가하고 나서 바로 애들 데리고 가서 키즈 카페 같은 데 가서 막 놀이하고 놀게 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데려가.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집중 관찰하라. 그리고 3일 정도까지는 조금 신경 써서 봐라. 신경 써서 봐라. 그리고 또 여기 있네. 밑에 보시면 바로 눕혀서 재워라. 그래야 아기 상태를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접종 당일은 목욕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과격한 운동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접종 부위는 깨끗하게 하라. 되시겠죠? 자, 반복했으니까 보시고, 자, 그 밑에는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그 스케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죠. 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알고,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도 여러분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그래도 중요한 거는 태어나서 한 달 안에 어떤 거 하는지, 그리고 또 2, 4, 6개월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2개월에 여기에 색깔을 해놨죠. 그리고 또 참고로 인플루엔자를 매년 접종하는 거는 6개월부터 만 12세 정도 때 하고, 그리고 12에서 15개월에 하는 거 있었죠. MMR, 그리고 수두 들어가는 거. 그죠? 그 밑에 거는 2, 4, 6개월에 B형하고 폐렴구균은 2, 4, 6개월에도 있으니까 그냥 특징은 12, 15개월에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12, 15개월에 딱 하는 거는 MMR 수두, 요거는 알아두시고, 그리고 MMR 하면은 홍유풍 하는 거 기억하시죠? 아실 거고, 그리고 MMR 하면은 생백신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 꼼꼼하게 봐야 돼. 그리고 여기 2, 4, 6개월에 하는 거는 DTAP, 이건 뭐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그죠? 그리고 이거는 사백신인데 폴리오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폴리오 하면 이건 뭐예요? 소아마비, 이거 사백신입니다. 그리고 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나오죠. 이거 뭐야?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쓰라고 안 나오니까 뭐 B형몰 예방접종 나오면 뇌수막염이에요. 그리고 또 폐렴구균까지 해서 2, 4, 6개월에 딴딴딴 맞는다는 거. 계셨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한 달 안에 맞는 것 중에서 B형 간염 들어간다. B형 간염. 그럼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언제 맞아? 지금 태어나서 맞고 한 달 안에 오늘 1차 맞았지.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뭐 맞아요? 2차 맞지. 한 달 뒤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B형 간염은 맞는 거를 한다면 지금 태어나서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그 다음에 6개월째 맞고, 그죠? 그래서 016이라고 우리 외웠잖아요. 그죠? 하시고, 그 다음에 BCG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다? 4주 이내 맞는 거야. 근데 엄마가 B형 간염을 앓고 그러니까 엄마가 결핵을 앓고 있어. 그러면 BCG는 한 달 이내 기다릴 필요 없죠. 그러면 출생 즉시 맞고, 그리고 BCG는 결핵을 예방한다는 건 누구나 아실 거고, 그리고 BCG는 무슨 백신이다? 생백신이다 하는 거 같이 보시고, 그죠? 그리고 엄마가 이게 4주 이내 B형 간염을 맞는데 엄마가 B형 간염을 앓고 있다. 그럼 어떻게 했지? 엄마가 B형 간염을 앓고 있으면 1차 때 특이하죠? 1차 때 어떻게 했죠?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도 맞고 and B형 간염 백신도 맞고, 맞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B형 간염, 엄마가 B형 간염을 앓고 있다면 1차 때는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치료제도 들어가고 B형 간염 백신도 맞고, 2차, 3차는 예방 백신만 맞고, 그죠? 그리고 또 2, 4, 6개월에 2달 간격으로 TTAP 해야 되는데 만약에 1차 2개월에 맞았는데 이 4개월, 6개월에 안 맞고 뒤늦게 갔어. 그럼 어떻게 했죠? 오늘 맞은 거 2차 하자고, 처음에 맞은 거 1차 인정하고 오늘 2차 맞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스케줄에 2달 뒤에 3차 맞는 걸로 환자에게 안내하고, 되셨습니까? 그거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12에서 23개월에 뭐 했습니까? 일본 뇌염, 그죠? 그리고 A형 간염 들어갔다는 거, A형 간염 2차까지 있다는 거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만 10일에서 12세 있죠?
만 10일에서 12세 때 이때 뭐합니까?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이거 예방 백신 맞죠? 2차까지 이거 뭐지? HPV라고 해서 이거 뭘 유발하는 거야? 자궁경부암 그죠?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백신 언제 맞는다? 10일에서 12세 때 맞는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검진은 몇 세 때 하는 거야? 자궁경부암 검진은 언제 하는 거예요? 만 20세. 헷갈리면 안 돼요. 자궁경부암 나와서 막 흥분하셔서 막 11세 때 검진한다 이러면 안 돼. 예방 백신은 10일에서 12세. 자궁경부암 검진은 언제 한다? 만 20세. 그죠? 20세부터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요거 구별하실 것. 그 다음에 HPV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야. 그죠? 그리고 HIV는 뭐예요? 에이즈. HIV 하면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고 HPV는 자궁경부암 일으키는 바이러스. 두 가지 구별하셔야 되겠죠? 봐주십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예방접종 스케줄표 한번 지금 다시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생균 있죠?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 인공능동면역이잖아. 그러면 생균이 있고 사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균을 따로 하지 마시고 생균을 알아두면 돼. 그러면 생균 하면 홍유풍 생균이야. 홍유풍 그리고 BCG 그리고 수두, 그리고 그 옆에다가 탄저, 광견, 황열 이런 거 다 생균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루엔자는 생사가 다 있어. 생균도 있고 사균도 있고 일본 내염도 생사가 다 있어요. 아이고 다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여러분 많이 나오는 거는 그래도 좀 알아둔다면 MMR 이거 홍유풍 하는 거 있죠. 생균이야. 그리고 BCG 생균이야. 그리고 수두 생균이야. 여기까지만이라도 좀 알아두십니다. 요거까지 잠깐 한번 훑어보시겠습니까? 잠시요.